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AI 버블 논란으로 코스피는 4,000선을, 코스닥 지수는 900선을 내어줬습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급락했고 위험 회피 심리에 비트코인 가격도 7개월 만에 9만 달러 아래로 내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시장 진단합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맘을 졸이게 되는 시장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빠진 겁니까? 네, 어제 반등으로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우리 증시가 충격을 받았고요. 지난밤 뉴욕 증시가 후퇴를 했었고 그 여파로 오늘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3%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3일에 기록했던 종가 기준 최고치 4,221.87에서 현재 오늘 종가는 6% 정도 후퇴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부터 흐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뉴욕 증시에서도 S&P 500과의 지수 흐름에 대체로 연동되는 커플링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225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지금 더 충격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 모멘텀, 니케이의 경우도 다카이치 랠리라는 모멘텀이 있었지만 이런 개별 모멘텀이 힘을 쓰지 못하고 글로벌 이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니케이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우리만의 조정이 아니라는 얘긴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원인, 아무래도 유동성 불안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AI 버블론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주들에 좀 충격을 주고 있고요. 또 유동성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 조정의 원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9만 달러가 붕괴된 반면에 채권이나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충격을 덜 받고 있고요. 위험 자산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시장에서는 유동성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지만 연준 내 중도파로 평가받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통화 완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준 내 이견이 상당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 최근 매파적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증시는 어김없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가 가리키는 12월 FOMC의 결정, 동결 전망이 현재는 더 우세해진 상황이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7대3으로 인하 전망이 유세했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식으면서 지금의 증시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매일같이 벌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변동성이 언제쯤 잦아들지가 관건입니다. 또 변동성이 잦아든다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지표들이 있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두 가지 악재, AI 버블론과 그리고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야 시장의 단기 방향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날 목요일 새벽에 연준의 10월 FOMC 의사록, 아침에는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또 셧다운으로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가 목요일 밤에 공개가 됩니다. 고용보고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다소 부진하게 나와야 일단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다 보면 5,500도 무난히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 보기엔 사실상 너무 먼 미래 같은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더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의 조정이 좀 과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증권사 리서치들의 분석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번 조정에도 코스피가 5천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펀더멘탈 개선 추세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에도 실적 개선 추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3분기 누적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179조 원으로 전년보다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받아봤는데 이것도 실적 개선
추세가 뚜렷하고요.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직전 강세장이었던 2021년에 8%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만 보면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은 8.83%로 직전 2분기 6%대보다도 뚜렷하게 나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펀더멘털 개선이 이미 코스피에 반영돼 있는 측면도 있지만 내년에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안정을 찾아가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다시 오르며 1,460원 중후반대까지 상승했습니다. 12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99.5를 넘어서는 등 다시 강세 흐름을 보인 영향인데요. 간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반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은 여전히 약하고 정체에 가깝다면서 오는 12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선 미 연방정부의 길었던 셧다운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차질이 생기자 금리 인하 신중론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에 지난달 FOMC 회의 당시 90%에 달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은 46%대로 절반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한은 뉴욕 사무소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 10곳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노무라 등 2곳이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내 한 차례 인하를, 노무라는 2차례 인하를 예상했다가 이달 초 모두 연내 동결로 전망을 바꾼 건데요. 이처럼 연준의 동결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도 좁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과 시기 혹은 방향 전환은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위축됐는데요. 시장은 11월 동결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로 전환할 경우 한미 금리차 축소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준이 2차례 금리를 내리며 금리차는 1.5%포인트까지 확 좁아졌지만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역전 상황은 이미 4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 국면에서 한은이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는 이미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10월 상승폭은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이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한은 입장에선 금리 인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목요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 검토 여부에 대한 확답과 향후 인하 기조 유지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지만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돈 다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니 증권사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증시에 투자하는 소위 비투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순매수 금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를 규모를 늘려왔던 외국인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좀 순매도 기조를 보여왔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외국인 자금은 나가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4일과 5일 연이틀 코스피 지수가 각 100포인트 이상씩 빠졌었는데요. 4,2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5% 하락하는 이 이틀 동안 개인 투자 자금 5조 6천억 원이 주식시장에 순유입됐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14일에도 지수가 160포인트나 빠졌는데 개인이 단 하루 만에 4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역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하락했는데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 지수에서만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또 이 같은 자금의 상당한 비중이 바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로 추정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은 지난 14일 기준에 국내 증시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6조 4,0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올 들어 꾸준히 늘어왔는데 이달 들어서 폭을 확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날은 하루 3천억 원 넘게 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 신용 자료에서도 증권사의 신용 융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6.27 대책 이후에 좀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는데 이 속에서도 증권사의 신용 융자를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기타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 6조 5천억 원이 늘었고요. 3분기에도 3조 1천억 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증시로 향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이 마이너스 통장 위주로 이달 들어서 2조간 1조 원 넘게 늘었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장중 6%까지 급락했던 지난 5일에는 하루에만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6천억 원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단기 자금 운용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증시에서 공모주 청약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B2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증시의 B2에 대해서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덜 보수적인 입장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사상 최초 4,226포인트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 4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B2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에 대해 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 증가세가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다시 비판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소위 B2의 경우에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당국이 취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은요.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의 경우에는 증권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률과 담보 비율을 제한하고 있고 또 고객이나 종목별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의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DSR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또 6.27 대책에 따라서 연소득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B2도 레버리지다,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자 연일 해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B2에 불을 붙이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데 이 정부가 말한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즉 B2의 적정선은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주가가 오를 때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시가 좀 지금까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은 외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는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역시 또 증시가 고점인 점이 많았었다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또 B2는 투자 자금을 키워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기는 하지만 손실도 그만큼 늘어나는 기법이라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신용융자의 경우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졌을 때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은 좀 자동으로 매도돼서 손실이 확정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개인 차원에서는 재테크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증시 전체로도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유주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셧다운 해제와 맞물려 나스닥의 카나리 캐피탈의 리플 XRP ETF가 상장했습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주춤한 모습인데요. 출시를 앞둔 다른 가상자산 ETF들도 위축되는 건 아닌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기대가 컸던 리플 ETF 예상과 달리 조금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이른바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조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미국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우려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성 감소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 등 이른바 큰 손해의 매도 물량, 또 청산 물량이 쏟아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대표 가상자산 ETF들도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 9,000달러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고요. 업계에서는 단기 보유자 손실 규모가 2022년 FTX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ETF 운용사들이 ETF 매도를 이어가면서 자금 유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만 약 8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ETF 출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유출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알트코인도 ETF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런 만큼 상장을 준비 중인 다른 가상자산 ETF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전히 상장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약세라고 해서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리플 ETF 같은 경우에만 해도 첫날에 3억 5천만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월가에서는 블랙록이 리플 ETF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리플보다 먼저 상장한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ETF가 많아지고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신뢰를 얻는 게 핵심인데요. 투자자들이 현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굳이 ETF로 거래하는 이유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별도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코인 관련 불안감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상자산 ETF라는 그릇에 담아서 자본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하도록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최대 다수 ETF 출범도 제도권 흐름에 어떤 기반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을 앞둔 체인링크 ETF를 비롯해서 아발란체, 폴카닷, 도지코인 등 가상자산 ETF가 대기 중입니다. 여러 코인을 묶은 지수형 ETF 출시도 예정돼 있는데요. 종합해 보면 이런 ETF들이 시장 문턱을 넘으려는 배경에는 제도권 편입을 통한 신뢰 회복과 자금 유입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시장 심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ETF들의 출시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배전반에 주력하던 LS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다음 달 부산 이 공장이 준공되면 생산 능력이 3배 늘어날 예정으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방문해 납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LS일렉트릭 부산 1공장입니다. 평균 근속 15년 이상 베테랑 직원들이 아침부터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구리 권선을 둘둘 말아 원통 모양으로 쌓아 올리고 여기에 두께 0.23mm로 잘린 철판을 적층해 만든 철심을 넣습니다. 절연지로 감싼 기계 부속품을 붙이면 전력기기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변압기 생산의 핵심은 수분 관리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일종의 거대한 오븐인 진공 건조로를 활용해 빠른 시간에 건조합니다. 진공 건조로 VPD에서 나온 변압기 본체는 이곳 총조립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본체를 탱크에 넣고 수분을 뺀 다음 절연유를 채우는 공정입니다. 154kV 변압기는 높이 4m에 무게 100톤, 345km 변압기는 아파트 4층 높이에 무게는 280톤에 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압기는 한전과 미국 최대 재생에너지 기업 등에 납품됩니다. 수주 잔고는 1조 9천억 원. 주말도 없이 일을 하지만 전력 소비가 큰 AI로 인해 급증하는 초고압 변압기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GPT-3에는 약 만여 개에 달하는 GPU가 사용되는데 이 모델을 한 번 학습시키는데 1.3GWh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1분간 소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변압기 주문이 3년치 주문이 이미 꽉 차 있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도 부산 사업장에 다녀가시면서 변압기 추가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추가 방문 요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다음 달부터 이 공장 가동을 시작합니다. 기존 2천억 원이었던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은 단숨에 3배인 6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최근 부산 공장에는 미국 초대형 AI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참여 기업이 방문해 납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G20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 원자력 발전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또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UAE와 글로벌 원자력 발전 시장 진출에 함께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바라카 원전이 12년에 걸친 건설 과정이 완료돼 공식적으로 전면 상업운전 단계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소주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갖추고 있고 전체 설비 용량은 5,6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지난 2024년 4기 모두 상업운전에 돌입했고 현재 아랍에미리트 전력 수요의 2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성공적인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가 내놓은 AI 국가전략 2031에 집중했습니다. AI 국가전략 2031은 아랍에미리트를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 산업이 2031년까지 석유를 제외한 GDP의 20%, 약 9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10,000명 이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 엔지니어 양성 등이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메모리칩을 생산하는 핵심 국가라며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등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어 아랍에미리트 미래 전략과도 시너지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친환경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가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중동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한국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국의 재생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만나 16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위 산업과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도 차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